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7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그 장외 이 여론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네, 상당히 격한 이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안전,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제 감정싸움으로 약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해드리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중 수소 농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이후에 3년 동안은 무방비하게 다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쏟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 태평양이 워낙 큰 바다인 것이 가장 큰 이유고 해류의 방향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걸러진,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은 필터로 걸러지고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방류가 시작된 건데 의학적으로도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안전은 믿어도 되는데 뭐 꼭 사회적인 민심이라는 게 과학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 불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저런 장애 집회, 뭐 이런저런 비과학적 주장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적 안심하고 사회적 안심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일본에 던지고 싶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내각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고 정말로 아무 인체에 무해하다면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는 인류의 공공재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바다입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해양 투기 외에는 이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국제사회가 다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비용이 안 드는 한 310억 원 정도 드는 바다에 내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1kg씩이나 해양 수로를 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국민들 그리고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해를 하라. 저는 일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내달 8일 날, 다음 달 8일 날 지방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중단하지 않고 자기들도 지금 2051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137만 톤을 더 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라도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은 자꾸 좀 불리한 이슈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뒤로 몸을 숨기십니까? 좀 말씀을 하신 게 맞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면은 안심을 시키는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본의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애로 나가는 거는 정부 여당과 모두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나가는 거고요. 야당은 장애 집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안전조치 4법을 지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앞으로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를 하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들,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을 하고 이후에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피해니까 이런 입법적 사항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여당, 야당 모두 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냥 이게 이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 문제는 정말 그 과학으로 입증을 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면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오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오염돼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이 가짜뉴스 혹은 선동 그다음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른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도쿄전력이 바로 이제 이틀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얘기한 거는 3km 이내에서 삼중수소가 이제 발견되는 게 700베크렐 이하여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넘어가면 바로 중단하겠다는 건데 예. 지금 해보니까 이틀간 나온 게 10베크렐 지금 정도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정말 미미한 수치고요. 조금 전에 김 의원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2011년에 무방비 상태로 했을 때는 지금의 1000배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2년이 지난 어떤 나라 어떤 해역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해한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고 보는 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우럭이라든가 멍게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소비량이 3분의 1로 그냥 거의 반토막 이상을 난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또 소금까지도 지금 사재기 현상 계속 붙고 있죠. 이러다 보면 추석 성수기 앞두고 수산물 거래 지금 물론 뭐 건어물 이런 쪽들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지만 이게 공포 심리가 더 확산되면 이거는 이 공포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서 이럴 경우는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맞을 정말 그러니까 수산물 관계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직격탄이 될 것인가. 정치권이 이걸 교류해야죠. 지금 한 대변인께서도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여당, 야당은 지금 이걸 장애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입법화해야죠. 제도화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야죠. 당신들이 일본 어민들 위해서 7천억 원대 그렇게 돈을 준비하면은 만일 이게 우리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어민들 위해서도 우리는 인접국이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협상력 레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부 협상력을 강화해야지 지금 이렇다고 장애 여론전 한다고 일본이 방류한 그 오염수가 다시 그러면 돌아갑니까? 이게 회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제가 여론전하는 이유는 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슈면은 당내 분열 없습니다. 친명 비명 없어요. 오직 단일 대우로 할 수 있어서 총선 전략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민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저는 충분히 지적했으면 됐고 지금부터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든가 제도에 당연히 야당이라면 더구나 167석의 정당이라면 그걸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공포 확산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우리 비웃지 않습니까? 한국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가 너무 정치화가 돼서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수산업자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산케이 신문이었죠. 그 여론 방류하기 시작하기 전 여론조사를 보면 방류에 찬성하는 일본 내 여론이 한 55% 정도, 반대하는 여론이 40%가 넘어요. 자, 자국의 국민들도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안감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일본 앞바다에서 오염수가 지금 이제 정화된 오염수들이 전 세계 바다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조차도 문제 제기하면 반국가 세력이고 방류 반대 안 하면은 친일파의 이런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다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일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다시 원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뭐 그 소위 삼중수소의 농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30년 뒤에 또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대형 물고기까지 이 과정들에서 어떻게 누적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측면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사능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세계 수산물 소비 1위입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것도 일본과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돈도 지원하겠다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또 일본에 그걸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안 보여요. 좀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대 간의 영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성 연구를 일본의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일본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칠 여파, 경제적인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일본이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지금 원론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런 가운데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또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글을 올린 거는 신진서 구단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도 문제 없는 걸 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 전 대통령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치권에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체급이 정치적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손해거든요.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떤 글을 올리든 어떤 얘기를 하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급이 틀리잖아요. 네. 한쪽은 현역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논쟁이 주고받으면 하태경 의원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전직 대통령하고 논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손해보시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바로 그거죠. 2021년도에 나왔던 당시 문재인 정부 합동 TF의 결론이 이게 일본의 그 방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그 정부 TF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정부에서 결론 내고 왜 지금은 딴 말씀을 하시냐 뭐 이걸 지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꾸를 안 하셨던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합동 TF 얘기하셨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강경화 뭐 정의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반대로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성일종 위의장은 180도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이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두 전직 장관들하고 지금의 이제 김기현 당대표랄지 지금 집권당의 수뇌부죠.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됐다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형준 부산시장은 성명서까지 냈고요. 그런 분들이 현직을 지금 장관과 부산시장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합동 TF가 했으니까 그 TF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저도 저기 여당이 주장을 하길래 전체는 보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 이런 의견들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하니까 당시 여당이죠. 지금의 야당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기를 하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장관들 얘기가 지금 하나씩을 뽑으면은 마치 장관들이 용인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3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도쿄전력 자료 우리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찰단 가가지고 시를 채취해봤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본인 지역구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좀 모욕 주는 거, 마치 문제 없는 거 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해서 본인 체급을 높이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호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끝으로 김기현 당대표나 지금의 어떤 수뇌부를 하시는 분들이 불과 2년 전에 정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우리 바다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국회에 결의안까지 내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대변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괴담과 가짜뉴스라고 하려고 한다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그럼 우리도 그때 괴담인 줄 알았다. 최소한 사과를 하든지 좀 그러지 않고 아무리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는 정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이 국제사회 연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유엔 인권이사회도 가려고 하고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IAEA하고 다르게 호주와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 총회들이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총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 의원들이 가서 국제 연대를 원래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안 하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30년, 50년까지 방류된다는데 지금 방류한 지 며칠 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하고 해서 방류를 중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말씀이 나온 대로 김기현 대표, 성일종 의원, 원희룡 장관까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이거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말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익적 차원이 걸린 그런 일이 있다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소수적인 목소리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는다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은 다만 방류하기 전까지죠. 일본이 이미 주권국으로서 강경화 장관이 그때 답변했듯이 그거는 주권국으로서 처리할 문제다. 국제법에 맞게 했어요. 했으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대책들을 제도권 내에서 마련하는 게 이제부터는 정당의 역할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정의용 장관이 3가지를 얘기했던 거 있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첫 번째, 그거 IAEA에 2년 6개월 동안 맡긴 겁니다. 과학적 근거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요구한 3가지가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느냐가 해석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됐을 때 책무와 역할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야당이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현실을 그냥 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독일의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제로 아시아보다도
프랑스의 북부 원전에서 내보내는 방사능 피폭 그러니까 그 물질이 더 우려된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에 따라서 다 모든 나라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 정부가 세 번째 조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도 세 번째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했기 때문에 방류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야당의 역할이 다르고 지금 말이 다르다기보다는 야당의 책무와 역할은 그대로 어떤 현실이 오든 가져가되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에게 국익에 해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야당이 근거 없는 선동 혹은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음 주제로 가고 싶은데 딱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과학 뒤에 숨어버렸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검증, 공개된 자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만 교차 검증 없이 그것도 딱 한 번 실험한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고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도 안 믿고 우리나라 국민도 안 믿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정부가 뭐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반대한다 뭐 한다 이 얘기를 떠나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책임성, 그러니까 향후의 국민들,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일본의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협상을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해갔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일본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나가야지 과학적으로 검증했더니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말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각국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방류의 찬성 입장에 가까운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주일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자기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나오는 수산물 계속 먹겠다.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해류의 방향이 태평양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거는 어떤 과학적, 의학적 문제라기보단 국제적으로도 정치 이슈 같습니다. 근데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일본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의 해양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100군데가 넘는 해양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난 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100군데가 넘는 연구소들이 냈습니다. 과학자들, 미국의 과학자들이 해양 연구 과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은 미국 정부가 찬성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MBN 뉴스에서 더 취재해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지만 또 지금 대표의 상황이 녹록치 못한 건 또 사실인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 만약에 정말 구속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민주당의 사실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은 분명하고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67석의 제1당입니다.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라고 그 자꾸 자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모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창환 교수님부터 한마디씩 짧게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운 성적이다. 저는 뭐 C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 때 반사 효과 누리지 않겠다. 오로지 민생,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입증받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입법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 내의 어떤 리더십 이것도 수박 논쟁만 불거졌어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한 야당이 되겠죠. 야당의 지지율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물론 뭐 여러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안정되고 역대 한번 돌이켜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많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안정성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이 저희 최근에 혁신위가 내는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는데 245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민주당 당원이. 근데 그 당원이 증폭이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때 온라인 당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직전 그리고 당대표 될 때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체포동의안 올 때 그때 대단히 많이 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굳건하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 얘기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현 당대표가 민생 행보, 경제 행보는 역대 가장 많다.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행보를 꾸준하게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 패배 직후에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처럼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고 의미를 찾자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의 그 부결표를 모으기 위한 1년 그리고 앞으로 곧 있을지 모르는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량을 모으기 위한 어떤 자리 지키기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만들었어요. 대선 때 47% 득표하고 그 대표 선거 때 77.77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습니다. 남은 거 3가지입니다. 그 대표 회의 주재하는 횟수만큼 출두하는 횟수가 많은 우리가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게 비명과 친명의 갈등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야당을 우리가 국민들이 목도했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개혁의 딸이라고 그러죠. 뭐 개딸로 흔히 지칭되는 정말 강성 지지층의 그런 호위무사에 둘러싸인 홍위병에 둘러싸인 야당 대표를 우리가 봤고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 이 1년의 총합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 사법 리스크를 넘은 정치 리스크가 되고 총선 리스크가 돼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거취를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1년 평가하겠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지금 10월 사퇴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전망이 아니라 기대인 것 같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더라고요. 저 말고는 대단히 각박하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어떤 ARS 조사에서는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여전히 굳건한 지지를 받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의 이제 현 정권이나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선에서 저렇게 자기하고 상대했던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지했던 대선 후보를 이번엔 5번째 소환을 하고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 아니 그냥 무슨 동네 점원입니까? 아무 때나 부릅니까? 다 받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안 불러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가혹하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신다고 보고요. 대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비명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저는 지적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이 없으면 그게 민주정당이겠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다 인정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건설적으로 모아가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의 대표 체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가 되고 뭐 많은 당원들이 더 들어와 있고 강화가 되고 한다면은 지금 대표가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 총선을 본인 주도하게 치르겠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승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어떤 사법적 정의라는 차원을 떠나서 순수하게 전략적 아니면 뭐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당의 이익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큼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큰 정치인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법적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이루어질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10월 사퇴설 아니면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플랜 B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퇴할 일도 없고 플랜 B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다만 9월 내지는 10월쯤 구속이 된다는 전제하에 플랜 B나 사퇴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선 정기국회 시작된 이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체포동의안이 표결 결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국회 문턱을 넘어야 그다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를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사실 그런데 이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플랜 B에다가 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심할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정치는 상대적이거든요.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워낙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인 반사 효과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상대적인 반사 효과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어야 되는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인데 뭐 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32%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이 사법 리스크의 어떤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수령이 될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될 텐데 근데 과연 지난번 이미 국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회기가 안 열렸을 때 아니 체포영장을 그렇게 국회에 보낼 정도면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비회기 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청구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속에 자신이 있으면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구속이 과연 쉽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갖다가 이번에도 5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하는데 계속 건수를 붙이고 병합하겠다 이러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로 구속으로 가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 총선은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뭐 정권 어떤 그 정권을 밀어주는 그런 거냐는 그걸 결정하는 차원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상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결국 총선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3가지만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데이터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3가지 지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단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뭐 갤럽 조사도 나왔지만 MBS가 이제 전국 지표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지난 6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14차례에 걸쳐서 딱 조사를 한 결과
30에서 31%가 나온 건 딱 3번이고 나머지 8번은 전부 20%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야당으로서 대안 가능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정당 호감도입니다. 이 정당 호감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지지층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당 호감도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좋으면은 나중이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보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갤럽 조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호감도가 말하자면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됐을 때 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3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대표 선출되자마자 보니까 32% 나왔는데 지난 8월에 올 8월에 조사했던 걸 보니까 30% 나왔어요. 2%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겁니다. 이건 호감도가 하락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중도층이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직무 수행 평가도.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보듯이 야당 대표 지지율을 보니까 이것도 갤럽 조사입니다. 6월 달에 32%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말하자면은 지지 32, 부정 60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더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놓고 본다면은 이제 이 대표가 전혀 지금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세 가지 지표가 저는 뼈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기론, 리더십의 위기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맡기는 것,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많은 것들이 이제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면은 뭐 신변이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그러면 바로 이제 비대위가 될 거지 않겠느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체제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은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는데 기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각되면은 그 후폭풍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정권 전체로 갈 겁니다.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입증을 한 1년 반 동안 특수부검사 70명을 동원했고 지금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검찰이 무능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거냐 자기들끼리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론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표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들 저들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나쁘게 나온 조사를 믿지 않겠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민심은 그건 당연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 정당으로서 국민들 여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지금의 정말 이 정권이 들어선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 싶어요. 정말 야당과 야당 대표를 좀 거친 표현이면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생이 그렇게 어렵다는데도 다 도외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수한 그 악의적 그 행태들 검찰에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범죄자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한 마음도 드리고 저는 검찰에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방탄 국회다.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국회 열지 말라고 했어요. 열지 말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 받으러 가라. 그게 지금의 당대표나 그 전에 원내대표나 계속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영장 실심사 받겠다고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게 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하지 않나는 생각 듭니다. 방금 그 국회 회기와 관련해서 정말 왜곡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은 이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올라올까 봐 불체포 특권 뒤에 숨기 위해서 회기를 원래 국회 관례대로 하면 홀수달이나 짝수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던 것을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8월 16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당연히 8월 말일까지 회기로 정해졌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해갖고 25일로 끝내버렸습니다.
사나흘 여유를 주고 요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게 청구 시기를 딱 정해준 거예요. 아니 국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넘도록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였어요. 이건 올바른 국회 운영이 아니죠. 그걸 뒤집어 씌우시는 거는 정말로 좀 너무 심하신 왜곡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반박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짧게. 짧게 네.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2468인가요? 다 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 국회들이 많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국회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게 한 1월쯤 있을 겁니다. 근데 국회를 열었어요. 열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비판 수용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탄국회 앞으로 열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가 이재명 대표 6월 달에 대국민 교섭단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합니다. 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역장실 받겠다. 6월에 이미 얘기했어요. 2달 전에.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혐의를 자신한다고 하면서 영장을 안 칩니다. 정규국회까지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적 꼼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국회에서는 난데없이 샴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청담동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본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요. 네. 구입할 때는. 예.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면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던 그 청담동 샴푸가 원산지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샴푸 쓰면서 입으로는 반일을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의 그 민감도는 남녀 불문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지고 뭐 그게 일제다 뭐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그 개인의 어떤 선호도의 문제인 거고 이것까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반일 선동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비아냥이라고 봐요. 본질은 이거죠. 그 직원을 통해서 그것을 사오게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맞냐라는 거죠. 네. 즉 공사 구분이 명확하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뭐 여권에서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은 야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따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일제냐, 미제냐, 아니면 국산이냐, 이거는 본질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머리카락은 건들지 말자 이런 이야기에서도 좀 많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뭐 이걸 뭐 제품의 원산지를 따지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비난할 수는 있어도 뭐 그게 본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보자가 이른바 이게 선결제 수법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공적인 돈을 남용할 때 쓰는 아주 이게 전형적 수법. 개인이 선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 입금 받는 방식. 이거 어디서 많이 보도 수법들 아닙니까? 뭐 법인카드로 어떤 그 공적인 법인카드로 회식하거나 무슨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꼭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이재명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업무 시간에 그 청담동까지 경기도에서 출장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 내야죠.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그런 공정과 상식은 뭡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경기도의 개혁이 이게 개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이외에도 무슨 뭐 생활비를 다 법인카드로 쓰는, 그리고 나중에 추후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더더군다나 이거는 본인이 그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월급을 지급하는 거는 공사를 구분해서 쓰라는 건데,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제1야당의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바로 직전 대선을 준비하는 경기도 지사의 신분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분이 나라를 운영하면은 공사가 구분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은 뭐 일본이다, 원산지 일본이다 이런 어떤 말 윤리적 측면, 이건 뭐 도덕적 측면을 떠나서 법적인 측면 전 들여다봐야 하고 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카를 쓴 건 아니고 이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죄가 된다면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한 공무원이 뭐 그 심부름 한 거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심부름을 시킨 행위 자체가 부적절합니다만 그 공무원의 개인 카드로 구입을 하고 자기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 입금을 해준 계좌가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을 해줬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공무 출장이나 뭐 이런 거를 달아서 비용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예산에서 그 구입 대금을 보전해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공금 횡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샴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뭐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이렇게 면도 이후에 애프터쉐이브 스킨을 바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게 있어요. 저 스킨은 그 경기도에서는 판매하는 곳이 전혀 없는 서울의 강남에서만 판매되는 아주 고가의 수입 애프터쉐이브 스킨이다, 뭐 이런 거를 네티즌들이 찾아낸 적이 있는데 네. 평소에 좋은 거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등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조직폭력, 소위 조폭이 문제가 됐고 또 학교폭력, 학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건폭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이 폭력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연일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따가 또 듣겠지만 이 단어 수위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변인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민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상임위가 됐든 재정무질문이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용어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이제 그분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서로가 주고받을 때 국민의 눈높이랄지 국민의 인식을 생각하면은 과격한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좀 특히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는 정말 너무 자주 이렇게 화를 내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방송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상임위별로 봅니다. 그러면 네. 법사위 볼 때 보면은 조마조마, 제가 현역도 아닌 현역 의원도 아닌 조마조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 하면은 참지를 못하세요.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끼어듭니다. 네. 끼어들어서 막 쏜살같이 말씀도 되게 빠르잖아요.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4년 넘게 했습니다만 저런 법무장관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품이나 평가하는 정성우 의원께서 저질 장관이라고 20년 정치 인생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하시는 거, 물론 그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랄지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면박 줬다고 또 시원하게 말 막 세게 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칠지 몰라도 전체 국민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적으로 법무장관 하면서 저렇게 말씀하는 저런 태도나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를 언제 하실지 몰라도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저분이 수도권의 어느 지역 다음 총선에 나온다면 본인들의 아주 강성, 터판 말고 다른 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확장력 없다고 봅니다. 그게 스스로 깎아먹고 온 거예요. 지금 1년 반 동안. 그래서 여러 차례 여기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로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행동, 태도, 품격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곤하시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하나 더 볼까 하는데요. 최근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큰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봅시다. 없습니다. 저는 해당 음식점을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네, 깐죽거린다, 갑질이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지금 의미가 있냐 싶은 수준의 너무 수위 높은 단어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방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게 아무리 국회 상임이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국무위원을 상대로 깐죽거리지 마라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건데 가는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품위를 지키면서 절제된 용어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희한하리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만 만나면 이게 좀 혈압이 올라가는지 용어 사용이 갑자기 거칠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저거는 지양해야 되는 태도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화가 나더라도 계속 참을 수 있어야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가 나는 건 이해를 하죠. 네. 이렇게 연일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벌써 정치 행보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을 나와서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이미 정치인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의도에서 평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박범계 장관 또 추미애 장관. 당시에 검찰과 설전을 벌였잖아요. 지금 그 역할을 고스란히 거울 이미지, 반대 이미지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의 그런 정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용으로 풀릴 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 어떤 지방선거로 풀릴 거냐 이것만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출마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전 의원님께서 김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하셨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이제 원래 속담은 맞는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한동훈 장관의 출마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권 내부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또 영남권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 짧게 좀 짚어주시죠. 영남권 의원들은 일단 절박성이 별로 없잖아요. 영남권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 듯이고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여당으로서 수도권에서 조금 더 약진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 본다면은 저는 가용한 인재를 다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장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고향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은 그 서울의 어떤 상징적이고 그다음에 또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중도성과 확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이겨야죠.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래 그 총선에서 그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과 그다음에 검증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저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한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아주 쉬운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곳에 투입되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긴장감을 형성하고 하면서 여당의 어떤 절박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거나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출마라든가 지금 현재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전진 배치는 저는 당연히 총선 전략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됐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김현숙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거의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여가위 여기 대변입니다. 김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도망가요? 지금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여가부 장관 어디 계세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가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지금 뭐가 진짜?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보다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같이 갑시다. 언니들 좀 국회에 계십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장관 어디 계셔요? 얼굴 보려고요. 얼굴 보고 왜 국회에 오셨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이러지 마십시오.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보고 지금 저희가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만나야지. 30분 마시고.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딘지 아시는 여기가 국무위원 대기실입니다. 들어가 되죠. 이쪽이요. 왼쪽이요. 도대체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겁니까? 여가부 장관.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사퇴하시지. 국회에서 난데없이 숨바꼭질이 벌어졌는데요. 여야 간의 증인 출석이 명단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타당한 이유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또 본인이 기자들입니까? 문자를 또 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상임위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겠다고 해놓고 상임위가 열렸는데 장관이 참석을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또 의원들이 찾으러 다니고 또 여기 여가부 대변인은 또 어디 숨어 있고 저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런 분이 이번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죠, 봤죠. 지난해 8월부터 10월 당시 지역구를 둔 이원택 의원이 폭염 대책, 침수 대책 물어보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 준비됐다고. 그래놓고 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엉망이 된 거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국회에 당당히 나와서 국회 나온다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 상대로 질문을 받지만 국민을 상대로 본인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두문불출했어요. 언론도 피해 당했습니다. 언론을 피한다는 건 국민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지금 저렇게 아주 도주국 같은 저 도주하는 저 장면을 보면서는 얼마 전에 지난해였습니까? 그 이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분이 만 5세 뭐 취약 연령 논란이 커지니까 기자들 피해가지고 신발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 장면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에다 하나는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본인들은 여당입니다. 야당이 아니고 그 경호처장 증인 문제 가지고 파행을 시켰는데 민주당이 철회를 했어요. 경호처장 증인 철회하고 자기들이 지금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 김관일 전북지사가 어제 국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에요. 그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당은 의원들은 모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여가부뿐만 아니고 여가위뿐만 아니고 국방위, 행안위, 또 어딥니까? 과방위. 지금 국회가 열리질 않고 있어요, 제대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행을 시킵니다. 저는 이게 그분들의 전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을 상대로 특히 집권 여당이라면 저런 태도는 크게 비판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현안은 잼버리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소집이 된 건데 국회에 계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장소가 국회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숨어 다닌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글쎄 뭐 숨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어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런 이유에서 상임위 출석을 안 했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국무위원으로서 상임위가 열리면 출석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여가부 대변인을 만나서 특히 양이원영 의원의 저런 행동은 명백하게 저거는 폭행입니다. 사실은 여성이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저건 무조건 화장실로 숨는다고 단정을 하고 보면 양이원영 의원이 끌어내고 결국에는 밀어내거든요. 네. 저건 나오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타인의 신체를 저렇게 밀고 끌고 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저거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폭행이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물론 그 앞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명백하게 법률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실력 행사를 하는 거는 저 또한 맞지 않다. 저거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상임 불출석과는 변론으로 저런 행동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김현숙 장관이 불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이거는 야당이 해임할 게 아니라 여당이 해임 건의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앞서서 영상에서도 뭐 많이 봤지만 폭염, 홍수 여기에 대한 준비 다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현 정부 들어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게 뭡니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옥상옥,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실은 거기에 도움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 사건 터지니까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다. 여가부 장관 잼버리 난리가 났는데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 죄 없는 부하 직원이죠. 하급 직원이 여자 화장실까지 숨는 이런 추태까지 벌어져요. 자, 책임 장관제가 아니라 무책임 장관제 아니냐 이 정도면 뭐 전북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북도 나와 있죠. 전북 도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도 나와서 서로 대면 질의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숨어버리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뭐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 정부의 이 장관들의 무책임성 이 부분은 좀 따끔하게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숙 장관 관련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어쨌든 그 사실 본인이 책임하에 잘 치르겠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 장악은 전혀 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그 행사 과정에 본인이 이제 수경을 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은 잼버리 현지 장소에서 수경을 하는데 본인은 뭐 13km 떨어진 변산반도에 있는 무슨 휴양소 같은 곳에서 조금 이제 에어컨 시설도 돼 있는 데서 했다 해서 또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게 설령 좀 그런 비난이 두렵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와서 지금 특히나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럼 전북의 책임이 있고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사안에 대한 경중을 따지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질책을 받고 보완할 게 있으면 이렇게 보완하겠다 얘기하면 될 일인데 저는 저런 점에서 물론 이제 그 국회법상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야당이 또 철회해 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시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나와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라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렇게 애꿎은 대변인만 사실 아무 말도 못하는 대변인만 저렇게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에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 것은 저는 국무위원이자 또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 좀 미흡했다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은 정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책임 장관제를 우리가 표방한다면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잘못된 건 시인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맞지 않냐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대회가 잘 치러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따님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당무총장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세요? 아들이 조원 씨 추가기도 가능성도 나오는데. 네, 다음 책 제목이요. 디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연인 조국의 10년 세월을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 그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이 책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 전 장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 전 장관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서울대에서도까지 저는 그 서울대 파면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심이 나온 상태 그걸 가지고 많은 부분이 다 또 무죄가 났고 했는데 그걸로 파면까지 한 건 과하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특히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서울대 교수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검찰이 정말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딸까지 다시 조민씨까지 4년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소를 하고 반성문을 써오라고 모욕까지 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이 돌아보는 이 책들은 저는 책을 못 봤습니다. 한번 나온다면 한번 사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어찌 보면 정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이 인고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이 소회가 담겼을 것 같고 이거를 과도하게 현재로서 이 책을 또 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법정에서 이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작가라고 답했다고 해요. 가끔 보면 부지런해서 욕 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는데, 근데 참 보면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분들이 다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전국 순회 콘서트도 하죠.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또 그 사이에 책도 쓰고 참 부지런하신데 이게 책이 나온다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에요. 네. 디케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꽤 10년이 훨씬 넘은 일 같은데 그때 금태섭 검사가 막 변호사 개업해갖고 아마 낸 책이었던 것 같은데 디케의 눈이라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디케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 이제 디케인데 거기에 이제 디케의 눈이라는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거기에 물자 하나 더 붙인 게 이번 책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참 조국 전 장관도 부지런하시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이 흡사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이거 표절 아니다. 오히려 조 전 장관은 신당의 노이즈 마케팅에 씁쓸하고 측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이 책 제목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추진위 대변인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표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책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목입니다. 제목.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DK의 눈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불과 몇 살 차이 안 나게 DK 거기에 물자가 들어갔죠. 눈물이 됐는데 이게 또 사실 우연찮게도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지도교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이 DK의 눈에 이 앞에 그 서평을 써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근데 사실 뭐 그 책 제목이 눈과 눈물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 다른 얘기고 책이 쓰여진 성격도 달라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금원 측에서 지금 신당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 이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뭐랄까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사제지간 아닙니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게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2019년 이후에 3권이나 썼어요. 근데 네. 사실 많은 다작을 한 거죠. 근데 얼핏 보면 사람이 다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번 책 같은 거 DK의 눈물이라는 이 책은 2014년에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 증보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책이 있고 거기다 약간 좀 최근의 현실이 더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한 신작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꼭 달면서 본인이 2008년도에 자기가 이렇게 추천사까지 써준 거를 그걸 또 제목을 비슷하게 인용한다?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자 이러니까 신당의 대변인이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광고 모델로 자기가 출연했다가 자기가 이제 비슷한 제품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팔아먹는 것 이게 바로 상도덕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 전 장관이 뭐 본인이 작가라고 주장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저도 약간 좀 저렴한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꼼수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직진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 우회해가는 것 저는 제가 보기에 조 전 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앞두고 자꾸 자신의 어떤 영향력 확대하려는 것 이거 저는 좋은 전략 아닙니다. 꼼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조국 전 장관께서 유명인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의의 여신 DK 다 알잖아요, 우리. 이걸 눈하고 눈물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신당에 노이즈 마케팅이 많고 제가 한번 책을 써보겠습니다. DK의 눈썹. 그러면 또 표절입니까? 다르잖아요. 눈썹은 또 많이 다르네요. 눈썹은 더 다르죠. 눈 들어갔다고 또 그럴 그거는 제가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당이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신당이 눈하고 눈물하고 그렇게 다른가요? 많이 눈에서 다르죠. 나오는 물이 눈물이잖아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책 내용이 다른데 그 눈하고 눈물하고. 아니 책 내용도 완전히 다른데 이러다 굳이 제목을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달 필요가 있었나라는 눈에 얘기를 관련된 드리는 얘기 거죠.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평을 또 써줬다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상도덕이 없다는 지적을 신당 측 대변인이 한 거죠. 네. 최소한 상궤를 벗어났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신당이 저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금태섭 전 의원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노이즈 마케팅이 맞다고 봅니다. 네. 어지간한 걸 갖고 트집 잡는 저거 나온 지 워낙 오래된 책이라 아마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 딸 조민 씨도 사실 SNS 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다른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조금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작가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그 그러니까 이제 부녀 인플루언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지지층으로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엇갈린 지금 평판을 받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랬어요. 의과대학 이제 앞으로 자기 의사면허 박탈되고 나면은 40이 되더라도 자기는 더 늦게라도 의사가 돼서 가는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렇다면 그런 식의 길을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뚜벅뚜벅 밟고 가는 거지 저렇게 유명세에 엇대서 가는 거 과연 옳은가?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